중년이 된 나에게는 몸살 감기 앓듯이 갱년기가 찾아왔다. 결혼은 길고 긴 고문 같아. 판단력이 부족해서 결혼하고, 인내력이 부족해서 이혼하고, 기억력이 부족해서 재혼한대. 인생의 절반쯤 지나온 지금 공허하다. 이제 청춘도 지나갔다. 예전에 가졌던 꿈과 열정은 모두 어디로 가고 텅 빈 마음뿐일까? 이 텅 빈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이에요. 오늘 준비한 소설은 허여경 작가님의 오후 4시의 그녀입니다. 상상마당에서 출판한 오후 4시의 그녀 소설집에 실린 단편 소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실 따로, 현실 따로의 삶을 살고 있죠. 하지만 끝내기도 또다시 시작하기도 애매한 시점에서 열심히 사는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작가의 고운 시선을 풀어놓았습니다. 오늘의 소설 편안히 귀 열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하소담에게 큰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후 4시의 그녀 허여경. 결혼한 여자에게 잘 나가는 남편과 좋은 직장에 취직한 자식이 훈장이 될 수 있을까? 알맹이 없는 겉껍데기의 포장지에 미사여구를 붙여서 흥분하지 말자. 남편은 남편일 뿐이다. 자식 역시 내 소유물이 아니다. 남편과 자식에게 좌지우지되는 인생을 부러워할 게 없다. 내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옷장사를 하게 되었을 때 정말 기뻤다. 마치 훈장을 받은 느낌이었으니까. 하지만 얼마 지나면 또 다른 욕망이 내 안에서 꿈틀거렸다. 조금 더 하는 미련 속에서 아직 뭔가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품고 있고 자신만의 훈장을 원한다. 하지만 훈장이라는 것은 잘못 달면 때때로 무거운 십자가처럼 자신을 괴롭히기도 하는 법이다. 길거리 옷장사를 하면서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는 것, 그것은 큰 변화의 첫 시작이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하는 물음을 갖게 되었다.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면서 이성 간의 감정 소용돌이에 말려들게 될 거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 내게 중요한 건 냉정함을 유지하는 거였다. 함께 회전해버리면 자신을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흔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강박관념이 늘 나를 사로잡았다. 그런데 그 일은 기어이 발생하고 말았다. 재래식 5일장에서 옷을 팔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호객 행위는 기본이고 손님을 끌어들이는 입담과 눈웃음은 자연스러워야 한다. 나는 긴 머리에 웨이브를 하고 속눈썹까지 붙이고 진한 화장을 했다. 밝은 외모가 사람들에게 어필되기를 바라면서 티셔츠 한 장이라도 더 팔기 위해서 기를 모아 집중했다. 다가와 말을 거는 누구라도 반가웠다. 길거리 옷장사를 하면서 가정이 있고 아내와 아들이 있는 한 남자를 알았다. 그는 장이 서는 곳이면 찾아가서 즉석 튀김과 분식 종류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다. 그의 푸드트럭은 춘천, 화천, 파주, 원주 등 지방을 돌아다녔다. 손님이 많지 않아 무료할 때 그가 다가와 나에게 말을 걸었다. 장사 잘 돼요? 점점 손님도 없고
먹고 살아야 하는데 파리 손님만 공짜로 한 입만 달라고 아우성치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동석 씨는 차가 있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장사하니까 지루하지는 않겠어요. 다가온 그에게 웃으며 화답했다. 남자가 혼자서 먹거리 장사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누군가 같이 한다면 돈 버는 일은 시간 문제일 텐데요. 저 혼자서도 많이 벌고 있으니까요. 그렇긴 하겠어요. 뒷설거지에 잔일이 많으니 혼자서 힘드시겠어요. 장사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준비 과정도 만만하지 않고요. 그런 일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요. 그가 나에게 관심을 표현하며 묻는다. 요리 잘하시죠? 음식 솜씨도 좋을 것 같아요. 저를 볼 때마다 커피도 맛있게 주시고 간식도 챙겨주어서 고마워요. 살림도 꼼꼼히 잘할 것 같아요. 기분 좋은 칭찬에 으쓱해진 나는 나도 모르게 말했다. 네, 그럭저럭 잘하려고 노력은 해요. 남편이 워낙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이라서 집밥 아니면 밥을 안 먹으니까요. 우와, 남편분이 부러운데요? 저는 집밥 먹어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요. 집밥 먹어보는 게 소원이 되었어요. 생각만 해도 군침 도네요. 묘한 뉘앙스가 전해졌다. 괜한 핀잔으로 받아주었다. 집에서 부인한테 해달라고 하세요. 밖에 나와서 집밥 타령하면 안 돼요. 네, 그래도 집밥이 최고죠. 동석은 키가 170cm 정도의 까무잡잡하고 못생긴 얼굴을 하고 있다. 나보다 한 살 아래인 그는 나와 동갑인 아내가 전문 강사라고 했다. 조리 있게 말을 잘해서 강의 섭외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강사료로 한 달 평균 500만 원은 번다고 했다. 능력 있는 아내로부터 은근히 무시와 갈시를 받을 때 그는 반항심이 생긴다고 했다. 반항심에 대한 푸념은 동석과 내가 같은 모양으로 닮아 있었고 그는 집에서 각방을 쓴 지 오래 되었다는 말도 했다. 외모를 가꾸지 않는 동석의 아내는 점점 뚱뚱한 몸매가 되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집착하듯 최선을 다한다고 했다. 오직 아들을 위해서만 가정의 울타리를 지켜가는 여자라고도 했다. 동석은 능력 있는 그의 아내와 결혼하게 된 이유를 들려주었다. 여름 휴가를 갔을 때 바닷가 해변에서 처음 만난 여자와 함께 밤을 보냈는데 덜컥 임신이 되는 바람에 결혼했다고. 사랑이 없는 하룻밤 애정 행각은 돌이킬 수 없는 책임으로 이어졌고 살아가는 내내 푸념이 되어 돌아온다고 했다. 상황이 어쨌거나 능력 있는 아내를 만난 건 행운이었을 것이다. 살림에 필요한 물질적인 부분을 그의 아내가 감당했다니까. 자상함과 친절함이 몸에 배어있는 동석은 여자를 위한 남자의 보호 본능이 탁월했다. 가령 무거운 것을 들게 하지 않는 것과 몸이 아프다고 하면 섬세한 배려심으로 챙겨주는 다정한 정서가 있는 남자였다. 자상함과 함께 그의 또 다른 매력은 재치 있는 입담이었다. 그와 나눈 대화는 서로의 공통점으로 연결되었고 동질성이 주는 친밀함은 함께 지방을 다니며 장사를 하기로 하는 결과를 낳았다. 장사를 나가기 전 준비 과정에서 여자인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많았다. 오징어를 썰고 고구마를 손질하고 새우를 다듬어 놓아야 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닭강정과 튀김 음식을 만들고 많이 팔기 위해 노력했다. 그건 어쩌면 돈을 더 버는 게 목적인 나에게 최선의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 지방으로 장사를 나가게 되면 최소한 1박 2일의 일정은 피할 수가 없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와 나는 부부로 비칠 수밖에 없었다.
동업자라고 생각하는 나와 특별한 파트너라고 생각하는 동석의 생각이 조금씩 차이를 드러냈다. 담배를 뻑뻑 빨면서 휴 하고 한숨 쉬듯이 숨을 내뱉고는 그가 말했다. 수입은 늘었는데 지출이 2배가 나가니까 고생한 보람이 없어요. 지출을 줄여야 남는 장사를 하는 건데요. 이동식 푸드트럭의 한 달 매출은 1,000만 원이 넘었다. 동석 혼자서 장사할 때 수입보다 늘어난 금액인 건 맞았다. 그러나 순수익이 늘어나지 않아 원인을 살펴보니 바깥과 지방으로 다닐 때의 숙소 경비에서 지출이 2배로 늘어났다. 동석의 말에 내가 대꾸했다.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동석 씨하고 나하고 한 방에서 같이 잠을 잘 수는 없잖아요. 이 일은 부부가 하면 딱 좋은 것 같아요. 도시락을 싸와서 같이 먹고 숙소도 방 하나만 얻으면 되고요. 수입을 똑같이 반으로 나눠서 가져가니까 반토막 나는 기분이 자꾸 들어요. 그렇긴 하죠. 혼자서 순수익 300만 원 가져가다가 반으로 나눠 150만 원 가져가니까 허탈하겠네요. 저는 언제라도 빠질 테니까 동석 씨 편한 대로 하세요. 동석의 말에 마음 상한 내가 며칠째 일하러 가지 않았다. 집안에 있어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소통하지 못하는 남편을 보면 화병이 올라왔고 내가 필요한 한 달 생활비 150만 원은 어떻게든 벌어야 했다. 답답한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과 결혼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23살 나이였다. 남편은 32살, 나보다 9살이 많았다. 남편의 첫인상은 깔끔하고 단정한 이미지였다. 머리에 무스를 발라서 뒤로 넘긴 머리카락은 윤기가 흘렀다. 소나타를 타고 다니던 그는 무역회사에 입사한 지 2년 되었다고 말했다. 남편은 내 친구 종숙의 남편과 친구 사이였다. 그 당시 나는 시골에서 올라와 오빠의 봉제 공장 일을 도와주고 있었다. 나의 자취방은 임신한 종숙이가 살던 집의 바로 옆집이었다. 남편은 임신한 종숙의 집에 찾아올 때마다 먹음직한 과일과 음식을 사들고 왔다. 크고 먹음직한 바나나, 유명한 집을 일부러 찾아가 족발을 사오기도 했다. 나와 친해지고 싶어서 종숙이에게 공을 들인 그는 결국 작전에 성공했다. 친구네 집에 놀러 오던 남편은 언제부터인가 내 자취방까지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돌연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매너에 나무랄 데가 없고 친절한 남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한 나는 그와 머지않아 살림을 차렸다. 남편이 준 1,000만 원으로 함께 살 신혼집을 구한 다음 간단한 살림을 갖추고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그런데 느닷없이 시부모 집에 매월 100만 원씩을 보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남편에게 받은 1,000만 원은 시어머니가 마련한 갯돈이었다. 그 돈을 내가 갚아야 했다. 남편은 가진 돈이 없었고 무역회사에 다닌다는 말도 거짓이었다. 직업은 자가용차를 대신 운전하는 수행기사였고 매일 타고 다니던 차도 다른 사람 소유였다. 직업적으로 서비스와 청결을 중요시하는 몸에 밴 남편의 직업의식이 그 시절 나에게 근사한 매력으로 다가왔던 셈이다. 매사 살뜰하게 챙겨주는 남편이 한동안은 참 좋았다. 그러나 마냥 좋을 줄 알았던 남편의 본 모습은 곧 드러났다. 내가 손을 다쳐서 깁스를 하고 있었을 때였다. 머리를 감으려고 남편에게 샤워기를 들어달라고 부탁했더니 귀찮다며 거절했다. 그 일은 지워지지 않고 두고 곱씹어졌고 그게 시작이었다.
점차 드러나는 남편의 몰인정과 이기심은 세상의 온갖 나쁜 감정이 전부 끌어들도록 나를 자극했다. 남편의 인격은 억척스러운 나의 삶과 비교되었고 아이들이 성장한 지금은 그 끝을 달리고 있었다. 되돌릴 수 없는 그 모든 모순을 끌어안고 우리는 관성에 얹혀서 함께 살며 무심코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어릴 적부터 아빠와 원활하게 소통하지 못한 아이들의 울분은 나와 마찬가지로 하나씩 분출됐다. 남편과 아이들의 정서적 괴리 현상이 나를 더욱 피곤하고 지치게 했다. 엄마, 어린이날인데 너무한 거 아냐? 외손녀가 태어났는데 전화도 없고 시어머니는 어린이날이라고 100만 원 보내왔어. 시어머니하고 너무 비교되니까 내 체면이 말이 아냐. 언젠가 어린이날 시집간 둘째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바빴어. 할머니가 신장 투석하시느라 병원에 모시고 가야 했고 할아버지 제사도 끼어 있잖니. 일부러 모른 척 한 거 아니야. 엄마는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아빠가 엄마 힘든 거 알아준대? 불만이 있어도 엄마를 봐서 참고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아빠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 아빠도 열심히 살고 있어. 지금은 버스 운전기사 하면서 성실하게 돈 벌고 있잖아. 아빠가 돈이 없어서 못 해주는 거지. 일부러 그런 것 아니야. 아, 몰라. 엄마 입장은 알겠는데 아빠는 이해가 안 돼. 딸의 불만을 달래고 어루만져 주면서 아내인 내가 이해하지 못할 남편의 마음을 번번이 억지로 대변해 주어야 했다. 나는 남편과 아이들의 중간 지점에 서서 터지면 안 되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처럼 늘 가슴을 졸여야 했다. 남편과 자식들의 말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혼자서 되짚어 보아야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연속되었다. 현관을 들어서면 먼저 보이는 현관방은 남편의 방이다. 남편의 방에는 뽀얗게 각 잡힌 와이셔츠가 줄 맞추어 걸려 있어야 했고 이부자리도 반듯하게 흐트러짐이 없어야 했다. 지침에 방해되는 가전제품 하나 없는 정갈한 방이었다. 집안은 언제나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했다. 남편은 냉장고 안 오래된 반찬통이 있는 걸 가장 싫어했다. 수시로 냉장고를 비워내고 새로운 반찬으로 채워 놓아야 비로소 내 마음이 놓였다. 식탁 위에 밥상을 차려놓으면 남편 혼자 밥을 먹었다. 까다로운 남편의 입맛을 생각하면 뭉쳐있던 화병이 불쑥불쑥 치밀어 올랐다. 나의 유일한 쉼터는 안방이었다. 안방을 혼자 사용하는 나는 안마 커튼을 달아 전체적으로 어둡게 해놓았다. 마치 동굴안처럼 깜깜한 정막이 감돌았다. 밤잠을 설치며 자다가 눈을 떠보면 새벽 1시였다. 자다가 깨어나면 새벽 3시, 2시간씩 자다가 깨기를 반복하노라면 불면의 어두운 밤은 무척이나 외롭게 흘러갔다. 안마 커튼은 나를 위한 최소한의 소품이었다. 안방은 나의 피난처이자 안식처였다. 나는 위기의 시기인가, 성숙의 시기인가, 남편과 나의 갈등의 원인은 어디에서 왔을까?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이 미치도록 보기 싫었다. 점점 서로의 차이는 한계를 넘어서기에 이르렀다. 내가 녹즙과 생식을 배달하는 일을 할 때 일어난 일이었다. 하루에 평균 80에서 100여 가구의 음료를 배달했다. 오전 일찍 업무를 시작하고 시간에 맞추어야 해서 언제나 쫓기듯이 마음이 급했다.
배달해야 하는 아파트 입구에서 좌회전했을 때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를 감지했다. 사각지대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사람이 내 차에 부딪혔다. 나는 차를 세우고 차 유리창을 내리고 고개를 내밀어 보았다. 주저앉았던 어떤 아주머니가 막 몸을 일으켜 일어서고 있었다. 괜찮아요? 다친 데 없어요? 넘어진 여자가 창피해하며 나에게 말했다. 그냥 가세요. 괜찮아요. 그녀는 곧바로 일어나서 도망치듯 어디론가 가버렸다. 차에서 내리려던 나는 무심코 녹즙을 배달하러 아파트로 들어갔다. 그 일이 있고부터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 느닷없이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다. 내 차에 부딪힌 여자가 나를 뺑소니범으로 신고했다는 것이었다. 뒤통수를 크게 한 방 얻어맞은 것처럼 아찔했다. 당황한 나머지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면서 먹먹해졌다. 경찰에 출석한 나는 어이없는 얘기를 들었다. 일단 차에서 내려서 다친 곳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안 다쳤어도 기본 조치는 했어야지요. 억울한 내가 해명을 했다. CCTV를 확인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저는 잘못이 없어요. 차를 세웠고 다친 데 없느냐 물어봤는데 그분이 괜찮다면서 창피한 듯이 빠르게 가버리는 바람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사각지대라서 CCTV에 안 잡혀요. 그래도 일단은 차에서 내려서 연락처를 주고 병원 이송을 하셨어야 해요. 차에서 내리지 않은 것이 실수였네요. 정말 너무 어이없어요. 제가 뺑소니라뇨?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부딪힌 다음 스스로 창피해했던 여자가 뒤늦게 나를 뺑소니범으로 모은 사건이었다. 그녀는 내게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요구했다. 경제적으로 좋지 않았던 나에게 그 돈은 너무나 큰 금액이었다. 내가 그 일을 당했는데도 남편은 냉소적이었고 계속 모른 척했다. 휘말리기 싫어하는 남편에게 기댈 수가 없었다. 오히려 비난의 화살을 나에게 쏘아댔다. 몇 푼이나 번다고 사고를 치고 다녀? 집에서 살림이나 하면 쓸데없이 사고는 안 나잖아. 생활비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 발버둥 치는 일에 스스로 의문이 들었다. 그 일이 있고부터 남편과의 거리감은 도무지 좁혀지지 않았다. 남편 월급으로 돌아가신 시아버지 남겨놓은 병원비 빚과 신장 투석하는 시어머니 치료비를 내야 했다. 기본적인 생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생활비를 내가 벌어야만 했다. 예기치 못한 교통사건이 발생한 뒤 결국 녹즙 배달을 그만두었다. 차를 팔아서 합의금을 마련해 넘겨주고 사건을 처리했다. 정서적 교감이 없는 남편은 나를 숨막히게 했고 결국 나도 외면하도록 만들었다. 나에게 무엇보다 정서적인 친밀한 교감을 주는 사람이 필요했다. 삶의 의욕을 북돋워주는 친밀한 관계를 찾아서 방황했다. 방황의 원인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남편의 이기적인 태도와 경제 능력 부족이었다. 정서적 화합이 제거된 책임과 의무만 남은 삶은 두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움으로 남았다. 혼자서 장사를 나간 동석에게 계속 전화가 왔다. 나는 못 이기는 척 전화를 받았다. 둘이 장사를 하다가 혼자서 하니까 몸에 이상이 왔어요. 감기처럼 춥고 떨리더니 몸에 두드러기가 나서 뭔가 했는데 수두라고 하네요. 몸이 힘들어서 이제는 혼자서 일을 못하겠어요. 마음 풀고 장사 나와요. 내가 데리러 갈 테니까 같이 장사하러 갑시다. 몸이 아프다는 그의 하소연에 나도 모르게 대답이 나왔다. 알았어요. 매일 벌어들인 수입을 똑같이 절반으로 나눠서
가져갔다.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므로 나는 돈을 벌어야 했다. 시어머니 병시중 때문에 종일 얽매여 일해야 하는 직장 생활도 불가능했다. 동석과 함께 우여곡절을 겪으며 그와 함께 장사를 시작하고 힘들게 벌어들인 하루 수입에서 이중으로 경비가 낭비되는 것이 아까웠다. 그 모든 필요성에 의해서 그와 나는 은근슬쩍 부부의 동선을 따라갔다. 처음으로 숙소를 함께 사용하던 날, 지친 내 어깨를 주물러주는 그의 정성스러운 손길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부드럽게 안마를 하던 그가 갑자기 욕망으로 가득한 눈길을 보내며 나를 끌어안았다. 놀랍기는 했지만 싫지 않았다. 그것은 어쩌면 숙소를 함께 쓰기로 한 결정 속에 있던 또 하나의 결정이었을 것이다. 하염없이 폭풍 속에서 나는 색다른 쾌감을 경험했다. 얼마 후 그의 심장 박동이 진정되는 것을 느꼈다. 어느새 감추고 싶은 욕망과 부끄러움이 모두 사라져 있었다. 한없이 고단하던 삶의 출구를 비로소 찾은 느낌이었다.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동석에게 가족 이상의 친밀함이 생겼다. 그가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듯이 희망사항을 나에게 물어보았다. 우리 이 다음에 마당 넓은 집에서 예쁘게 집 지어서 같이 살까? 마당이 있는 집 좋지. 마음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나는 남의 일처럼 애매한 어투로 대답했다. 마음 불편할 게 뭐가 있는데? 그가 다시 물었다. 한 가지 있지. 지금의 우리 가족들. 행복하기 위해 열심히 살고 있는데 자꾸만 쓸쓸하고 외로워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하지 않은 내 마음을 말했다. 그와 나는 똑같은 입장이었다. 어떻게 보아도 정식 부부가 아닌 바람이었고 불륜이었다. 그는 애써 나를 위로해 주려는 듯한 말을 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잖아. 가족들에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잘 살고 싶어서 열심히 사는 것은 중요하니까. 위로를 들어도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남편과의 헤어짐을 슬퍼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우리의 핑계가 더 쓸쓸하고 허전해. 주고받은 말에 공감은 하였으나 명쾌한 답을 내리지는 못했다. 그래, 따지고 보면 나도 마찬가지 입장이지. 누구보다도 가까웠다가 순간적으로 가장 멀어지는 관계가 부부인가 봐. 이혼하고 나면 어떤 기분일까? 지금처럼 진열장에 잘 정리된 듯 보여주는 쇼윈도 부부로 지내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이혼해봤자 별 의미가 없잖아. 부부는 촌수가 없다잖아. 헤어지면 그냥 남이 되는 거지. 그와 대화를 주고받다가 자각한 듯 내가 말했다. 내가 말을 꺼내지 않으면 이혼 이야기는 안 할 줄 알았는데. 이혼 이야기였어?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바람을 이야기한 건데. 결혼 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내 생각을 말했다. 결혼은 길고 긴 고문 같아. 10년 단위로 이혼하고 구속되지 않게 법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 누구를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 연애하고 싶다는 마음은 늘 있었지. 그런데 결혼은 별개라는 것을 이제야 분명히 알았어. 내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판단력이 부족해서 결혼하고 인내력이 부족해서 이혼하고 기억력이 부족해서 재혼한대. 대화의 주제는 결혼과 이혼으로 굳어졌다.
함께를 강조하는 그가 말했다. 그 말은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면 안 된다는 말이네. 부족해서 결혼하는 거고 서로 의지가 되어 함께 살아가는 거지. 세상은 혼자서 살 수가 없어. 문득 돈을 벌기 위한 치열한 노력만을 요구하는 게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개미처럼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 고달프게 와닿았다. 우리의 생활이 녹록하지 않아. 나는 당신과 함께 거친 현실에 맞설 힘이 없어. 이제는 몸도 마음도 힘에 부치고 지쳤어. 내 말에 기분 상했다는 듯이 그가 빈정거렸다. 쇼윈도는 내가 쇼윈도네. 내가 마네킹 노릇이나 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 자기 남편보다 내가 자기한테 더 잘하잖아. 토닥이듯 내가 말했다. 이미 만들어진 가정은 소중하다고 생각해. 각자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잖아. 우린 친구로 남을 수 있는 거고 가끔 보면 되잖아. 정색하면서 그가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우리가 서로 각자의 길을 갈 수가 있을까? 이제는 나 혼자서 안 돼.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 알잖아. 혼자 장사할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혼자 있지. 집에서 살림을 안 하는 와이프보다 자기를 더 많이 의지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잖아. 동석의 아내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 그는 아내와 한바탕 싸움이라도 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와이프가 집 나가라고 내 옷을 가방에 싸서 현관문 밖으로 집어 던졌어. 150만 원으로 어떻게 사느냐고. 차라리 회사 다니라고 소리치고 난리쳐서 찜질방으로 대피했어. 그의 아내는 작은 그의 수입이 늘 불만이었다. 남자의 한 달 수입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었다. 비가 와서 일을 못하고 집안일이 있어 못 가고 혼자서는 힘들어서 일을 못 나갔다. 한 달 중 보름 정도 일한 수익으로는 적지 않았다. 동석은 마음먹기에 따라 수익을 더 올릴 수도 있었다. 당신 와이프는 이해가 안 돼. 자기 관리도 안 하면서 뭘 가르친다고 다닌다는 게 말이 돼? 사람이 책만 보고 공부만 하면서 살 수가 있냐고. 집안일은 전혀 안 하고 돈 벌어서 외식하고 반찬은 사다 먹이고 정리 안 된 집에서 사는 것이 정상으로 안 보여. 자기 남편이 바람 피우고 다닌다는 건 알고 있을까? 내 말에 서로 멋쩍은 기분이 들었지만 동석은 보충하듯 말을 이었다. 그래서 내가 청소는 잘하잖아. 냉장고 청소는 기본이고 화장실 청소에 주방까지 다 내가 청소해. 철진한 옷 정리가 안 돼서 옷을 찾으려면 3박 4일 걸리고 검은 옷을 흰 옷으로 같이 빨아서 옷이 엉망이 되고 망가지지. 뭐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법이나 취향이 다른 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냐? 자기네는 각방 쓴 지 얼마나 됐어? 우리는 오래됐지. 와이프가 몸 관리를 전혀 안 하니까. 와이프는 아무 생각이 없어 보여. 자기는 남편이 오지 않는데도 진짜 아무 불만이 없는 거야? 혹시 그 사람도 밖에서 바람 피우는 거 아냐? 되게 남자는 본능적 욕구를 못 참거든. 우리 남편은 신혼 때도 잠자리 한 번으로 끝났고 원래 그런 쪽으로도 좋아하지도 않았어.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생각. 밥 해주고 설거지하고 빨래 해주고 왜 내가 다 해줘야 하는 건지. 내가 하녀야? 온갖 시다바리를 다 해주면서 사는 데가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남편이 올까 했는데 그것도 아니야. 남편은 다가오지 않으니 멀어질 수밖에 없고 남편은 바라기만 하고 해주는 게 없어.
나의 말을 들은 그가 답답한 듯이 담배 한 개위를 꺼냈다. 라이터로 불을 붙여 한 모금을 빨았다가 후 하고 내뱉는다. 그리고 입을 연다. 자기 남편 아무래도 수상해. 같은 남자로서 직감이 있지. 밖에 여자가 분명히 있어. 대략 내가 아는 한 남자들은 그렇거든. 장담하듯 자신있게 말하는 그를 보면서 내가 말했다. 그런 말이 있긴 하지. 하지만 내가 우리 남편을 잘 알아. 이 사람은 원래 처음부터 성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본인이 잘 안 되니까 나한테도 무관심한 거고 또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뿐이지. 정말 그럴까? 의심쩍다는 표정으로 그가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에게 다시 물어보았다. 자기 와이프한테 다른 남자가 있는지도 모르잖아. 자기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남자로 보이긴 하겠어?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내 말에 그가 코웃음을 치며 말한다. 난 우리 와이프 화장한 얼굴 본 적이 없어. 몸매도 뚱뚱하고 자기 관리를 전혀 안 하는데 뭐. 그런 것까지 의심할 필요는 없지. 그와 나는 같은 모습으로 닮아 있었다. 그의 아내와 내 남편은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뚱뚱하다고 남자가 없다고 할 수는 없어.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으면 못생기고 뚱뚱한 외모가 무슨 상관이야? 참, 자기 와이프 계속 공부한다면서. 응, 얼마 전에 국가고시 시험에 합격했고 지금은 산모들을 위한 전문 강사 시험 준비를 하고 있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사람은 누구나 타인들이 모르는 자기만의 인생을 각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석의 와이프, 내 남편, 그리고 나와 동석은 열심히 살고 있지만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부분을 채우지 못하고 방황했다. 여자의 자존심이란 결국 남자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채워지지 않는 것일까? 남편의 아내보다 새 아이의 엄마로 억척같이 살아왔다. 중년이 된 나에게는 몸살 감기 앓듯이 갱년기가 찾아왔다. 인생의 절반쯤 지나온 지금 공허하다. 공허함은 무기력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했고 무엇이든 채워야만 했다. 이제 청춘도 지나갔다. 아무도 다시 내 젊음을 돌려주지 않는다.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바꾸고 싶지만 현실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예전에 가졌던 꿈과 열정은 모두 어디로 가고 텅 빈 마음뿐일까? 이 텅 빈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마음 깊은 곳,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았다. 앞으로 오랜 시간 행복을 유지할 수 있을지. 어느 틈에 모든 게 변해버린 나는 밀려오는 생각에 붙잡혀 밤잠을 설치고는 한다. 아무 생각 없이 웃으며 잠들 수 있기를 원했다. 남편의 밥상 차리기, 와이셔츠 다리기, 음식물 찌꺼기 버리기와 빨래 적기도 콧노래를 부르며 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내 삶을 힘들게 하고 두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움이 되었다. 풀리지 않는 매듭은 우울을 켜켜이 쌓아 올릴 뿐 자꾸만 한 구석으로 밀려났다. 그리고 내 안에 빈 공간을 지어내어 허전함 속에 나를 가두었다. 내가 진정으로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나를 알고 있는 주위 사람들은 내가 참 열심히 살고 있다고 말한다. 듣기 좋은 칭찬의 말이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남편에게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기도 했다. 남들의 인정보다
남편의 말 한마디가 절실히 필요했다. 그 한마디 말을 아직껏 듣지 못했다. 이렇게 사는 내가 바보스럽다는 생각이 불현듯이 떠올랐다. 그 생각은 가슴 언저리에 항상 머물고 우울하게 했다. 매너 좋은 남편은 알고 보니 이기적이고 결벽증 심한 남자였다. 남편의 모든 것이 내 눈에 곱지 않게 보였다. 남들에게 좋아 보이는 것들이 오히려 나에게는 오직 괴로움과 불쾌감만을 안겨주었다. 언제부터인가 틈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남편과 나는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두 섬처럼 서로 지나가는 풍경처럼 되어버렸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 말 없는 정물이 되어야만 했다. 무덤덤한 관계가 익숙해지면서 일상은 점점 매너리즘에 빠져들었다.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자극제가 필요했지만 서먹한 공허감만 파도처럼 넘실거렸다. 현실은 언제나 운명보다도 한 걸음 더 빠르게 다가온다. 어디로 가는지, 언제쯤 멈춰서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헤아릴 겨를이 없다. 인생은 많이 생각한다고 반드시 정답이 나오는 문제도 아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아가 보는 수밖에. 나에게는 아직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냥 살다 보면 언젠가 이 모든 것을 정리할 순간이 올 것이다. 문득 들여다본 시계가 오후 4시를 가리켰다. 나는 다시 마음이 바빠졌다. 내일 동석과 장사 나갈 재료를 손질해야지. 오늘의 소설 오후 4시의 그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후 4시.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시점의 의미가 담긴 경험이 궁금해집니다. 물론 하소담도 많이 있죠. 댓글로 릴레이 해볼까요? 그러면 하소담은 또 다음 소설로 뵙겠습니다. 편안히 계세요. 감사합니다.